사업성이 안 좋다 하지만 광주의 재개발은 의외로 사업성이 괜찮은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개발이 좀 급매물이나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은 좀 돈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 올해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역은요, 계림 3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숨은 진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긴 재개발인데 재개발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과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그런데 계림 3구역은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크게 다른 거는 없지만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뭐가 다른지 아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2년 동안 멈춰버린 시간, 왜 2년 동안 계림 3구역이 절차가 이렇게 멈춰버렸는가에 대한 원인도 살펴보고요. 그렇지만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2년 동안 멈춰버린 시간 때문에 많은 손해가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계산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손해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몽학 선생 역할을 해주면서 더 나은 계림 3구역을 위해서 굉장히 또 필요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왜 멈춰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일정은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구도심입니다. 광주의 구도심이다. 제가 4년 전부터 구도심의 가치는 밝다 이렇게 계속 평을 했는데요. 이미 지금 많이 4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요번에 이제 중흥, 우산, 뭐 계림 2구역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계림 7구역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젊은 층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요 에메랄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미 완공이 된 겁니다. 이 구도심 안에서만 지금 16,500세대가 신축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구가 안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때문에 구도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자체가 뭐 도시 재생한다고 돈을 엄청 쏟아 부었는데요. 결국에는 제일 큰 시너지는 이 재개발에서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계열로 있는 게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그런 단지들입니다. 앞으로 아직도 들어올 게 13,500여 세대가 아직도 남았다. 이게 다 들어오면 거의 한 3만여 세대가 이 구도심에 들어오는 건데 이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좋은 아파트가 3만 세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미 분양 신청 끝났고 착공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할 거고요. 이주를 지금 준비 중인 게 양동 3구역, 누문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 1구역, 계림 3구역이 여기에 있죠. 여기 지금 이쪽 주거 벨트와 그리고 이쪽 주거 벨트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양동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쪽 라인의 주거 벨트를 또 이어주는 중요한 트리거가 이 풍양구역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밑에는 1호선, 위에는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계림 3구역은 하나 포레나가 시공을 맡았죠. 하나 포레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송파에 살았는데 롯데백화점이 지어지고 나서 그 옆에 하나백화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니까 하나백화점이 당연히 망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갤러리아라는 아파트 주상 복합을 지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지었죠.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가 저기 그 서울숲에 굉장히 랜드마크로 지어진 게 그 갤러리아 포레인데 그것도 하나건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9년도에
새롭게 고급 브랜드 포레나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광주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림상구역이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좀 볼 텐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그 시행사 선정하면서 시공사에서 배포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뭐 변경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좌측은 계림 1구역이고요. 대인시장입니다. 여기 문주가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집니다. 고감도만 봐도 정말 딱 살고 싶다. 여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39층까지 쭉 올라갑니다. 임유동 그 중흥 S클래스 두산이보다 제니스 있죠. 거기도 39층으로 올라가니까 어디를 가도 눈에 걸리고 광고 효과가 되죠. 그게. 그리고 아파트도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위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그 스포츠존이라든가 에듀존 이런 커뮤니티가 시설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뒤에는 그랜드 센트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요 오피스텔동 하나가 이게 없어졌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겨울을 형상화한 조감도입니다. 딱 봐도 너무 살고 싶다라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주가 여기는 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인가요? 뭐 어쨌든 이쪽이 이제 상가로 이제 들어가는 라인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정면부에 있는 문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이게 아파트하고 라인이 같이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다 만들어지면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문주가.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힐링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예, 앞에 중앙 정원도 뻥 뚫려가지고 가시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산책로도 많고요. 어린이 놀이터, 스포츠 센터, 그리고 스포츠 존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 컬처존이 있고요. 컬처존에 뭐 이렇게 주방을 공유하는 이런 뭐 커뮤니티도 있네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에듀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에듀존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딱 봐도 너무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합원 혜택들도 이렇게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 당연히 조합원의 혜택이 더 커서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조합하고 일반 분양하고 다 만들어 놓으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무등산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콘센트 뚜껑 색깔이 뭐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는 조합원 혜택과 일반 분양 혜택이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 오피스텔동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지는지 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상가 비율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원이 378명에서 지금 현재 373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종전의 사진이고 요거는 요번에 2022년도 사업시행 인가 때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일단 제일 큰 게 이제 오피스텔동 위에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이게 제일 큰 바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에는 이렇게 1349세대 해서 오피스텔 96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피스텔을 비주거 시설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개정이 됐죠, 법이. 그래가지고 1430세대 오피스텔 없애고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2022년 4월 23일 총회 변경안 때 또 다시 1376세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이상이 지금 244세대거든요. 조합원이 373명이니까 이 중에 244개는 조합원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130명은 뭐 84A 타입 뭐 이런 거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39층 올라가고 주차는 1.5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가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왜 2년 동안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은 문제의 발단은 2021년 11월 달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입니다. 그래서 통과됐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 여는 것도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총회 열 때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고요. 8월 31일 날 동구청으로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넘어서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야, 6월 달에 광주광역시에서 동구청한테 업무 지침을 내렸는데 이 계림 3구형이 상업 비율이 법에 안 맞다라는 취지로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았는데 왜 또 받으라고 하냐,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셨었던 것 같아요. 건축 심의를 다시 하면은 총회 비용 다시 열어야 되고, 그리고 건축 교통 재심의할 때 필요한 용역비가 상당한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또 재심의를 하면은 시간 지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텐데 이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2개월 동안 이게 그 항의 집회를 그 광주 광역시 앞에서 가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2개월 동안. 이게 KBC 보도 자료인데요. 4월 4일 날 보도 자료인데 계림 3구역 통과된 건축 계획 심의대로 건축 허가 내달라, 이래가지고 2개월 동안 그 연로하신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열었던 항의 집회가 이제 강기정 시장님이 나서시면서 일단락을 됐습니다. 어떻게 일단락이 됐냐? 원칙, 솔직함, 강기정 시장 끝모르던 항의 집회 끝냈다. 이게 5월 29일, 2023년 5월 29일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광주시가 당초 통과시켜준 건축계획 심의대로 사업시행가를 내달라, 조합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광주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업시행 인가 검토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율이 조례 규정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조합 측에 시정 요구를 하면서다. 사실 그 광주시의 제일 큰 문제는 이 뒤늦게 확인을 했다라는 게 좀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조합 집행부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 또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겠죠. 그렇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도 그렇고 그 해당 관계자 공무원분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만약에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런 원칙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기정 시장님이 상가 비율 낮추는 것은 자신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15%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혹시 바뀐다면 그때는 법 바뀐 대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당 공무원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담당 부서에서 현재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고요. 모니터링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발의가 되면은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겠죠. 통과를 한다면 이게 그 광주 조례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거 10%였는데 10%도 비주거 비율이 10%인데 상가 5%, 오피스텔 5%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었었거든요. 각하동이라던가 쌍암 힐스테이트 이런 데 보면은 오피스텔이 이제 5% 껴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오피스텔을 왜 주거 비율에 포함을 시키냐, 안 된다 그래갖고 진짜 법이 바뀌어서 오피스텔은 안 돼 그래갖고 상가만 10% 지어 이랬는데 시민단체에서 또 10%도 너무 작다, 15%로 해라,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었죠. 그런데 진짜 15% 바뀌었어요, 이게 법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15%라는 비율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서울도 10%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5%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서울도. 그런데 뭐 광주가 뭐라고 이거를 15%씩이나 이거 오피스텔도 안 된다고 하고 15%를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요즘 상가 공실도 많은데. 어쨌든 계림 3구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이 15%를 뭐 10%로 나중에 바꿔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상가에 대한 MD 구성이라든가 용역을 정말 최상급으로 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방법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강기정 시장님이 일부 직원의 실수가 있었지만 실수가 뭐예요?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어쨌든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일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하고 대립각으로 가서 좋을 거는 없잖아요. 어쨌든 순응하면서 다시 다음 절차를 차근차근히 좀 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을 보면은 상가 비율을 15%를 적용해 주는 데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 상업지역에서 하는 게 15% 적용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누문, 북동, 계림 1, 계림 3 그리고 임동 1구역 여기가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의 대표격입니다. 광주에서 최초로 임동 1구역 중흥엑스크레스, 두산이보다 제니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 처음 주자입니다. 처음 주자. 여기는 15%를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11월 달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지만 이게 다시 재심의가 들어가면서 재심의 통과가 2023년 12월 26일 날 다시 재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2년의 시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광주시나 동구청도 계림 3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한 시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앞으로의 일정이 또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 승인 예상일이 2024년 4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입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면은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겠죠. 너희들 감정평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양 신청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조합원분들 지금 보시는 조합원분들 똑똑히 들으셔야 되는 게 조합원 분양 신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상식인데 이거 이때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안 하면요. 입주권 못 받아요. 이 아파트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돈 받고 그냥 쫓겨나야 돼요.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감정평가 한다 그러면 분양 신청 언제 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분양 신청 하셔가지고 불미스럽게 현금 청산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거든요. 감정평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 감정평가 금액이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한다면은 예측을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근데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앞으로는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계림 1구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옆집이잖아요. 옆집인데 여기는 작년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분양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너무 높게. 그래서 조합원들이 야 이거를 웃어야 되냐 울어야 되냐 이럴 정도로 너무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여성분이 미쳤네. 말 그대로 미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거 감정평가하던 시기가 부동산 호황 최절정기에 있을 때 이거를 감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높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높이 나온 데는 그 공시시가에 거의 뭐 240% 나온 데도 있고요. 보통은 120, 130 잡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240%까지 나온 데도 있으니까 정말 미친 감정평가가 나온 거죠. 계림 1구역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게 높게 나오긴 나왔지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것도 이게 이러지 않을 거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 사업장 경우에는요. 매매 가격을 책정할 때
감정평가, 보통 비례율이 초반에는 100% 뜨니까, 감정평가하고 권리가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 얼마, 그리고 프리미엄 얼마 합해서 매매가가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 감정평가를 그냥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 그래서 예전에는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토지 공시가의 120에서 130% 했고,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일 경우, 말 그대로 진짜 오래된 주택일 경우에는 평당 100만원, 뭐 많게 치면 150만원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20평이면 평당 100만원 하면 2천만원 플러스 토지 공시가의 120, 130% 해서 예측 감평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여전히 120, 130%일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6월 4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감정평가 공시가의 200% 물음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때 올려드린 영상 내용의 즉슨요.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안 난 사업장 있죠. 안 난 사업장. 이때는 이 입주권을 살 때 감정평가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 했어요. 그리고 비례율 100%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다음에는 비례율을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그냥 100%만 봐야 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거를 예측을 해야 또 돈이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일반 분양가를 예측한다던가 만약에 일반 분양이 끝나면 일반 분양가 플러스 피가 얼마 붙을까 뭐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돈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중요한 건 이제 감정평가 예측이었죠. 그래서 산수 3구역 위탁 감평했는데 여기가 이미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가의 20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내용의 즉슨 최소 150% 이상은 지금 잡아야 맞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산수 3구역 위탁 감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공시가가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런데 120% 예측을 잡아서 그래서 예측 감평을 1억 2천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매물 보니까 매매가 가격이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예측 감평이 1억 2천이니까 그러면 피는 얼마겠어요? 그럼 1억 8천이겠죠. 그래서 내가 피를 1억 8천을 주고 샀구나. 그래서 3억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60%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60%가. 그럼 공시가 1억이니까 160%면 1억 6천이죠. 그런데 내가 3억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피가 1억 8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피가 내려가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산 사람은 이유 없이 4천만 원을 번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감평이 이게 왜 필요하죠?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이에요. 3억. 그러면은 3억을 다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평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6천, 1억 4천만 내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였을 때는 얼마 내요? 1억 8천 내야 됐잖아요. 그럼 어쨌건 이거는 4천만 원 번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감평이 이렇게 뜬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림 3구역도 제가 보기에는 150%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계림 1구역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업성이 안 좋다 하지만 광주의 재개발은 의외로 사업성이 괜찮은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개발이 좀 급매물이나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은 좀 돈이 되는 그런 물건들이 올해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개발이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천천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측 감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계림 3구역이나 뭐 다른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뭐 올해에 뭐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놓는다고 해봤자 가격만 깎자고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계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매하기보다는 잘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비례율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게 또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하자고요. 오늘 시간 많이 됐으니까. 어쨌든 계림 3구역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완성됐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멈춰버린 시간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억울하셨겠지만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탄탄하게 더 멋있는 계림 3구역을 만들어가는 조합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창이었습니다.